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말이면서 올해 생각했던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첫 달도 어찌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여전히 힘든 경기에 비싼 물가로 고전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감소했고 올해 이자율의 하락이 기대되는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이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도 온기가 돌기를 바라봅니다. 지난주 오랜만에 여러 명의 동료들과 만남은 유난히 반가웠습니다. 시간이 흐르긴 흘렀는지 어린 차세대 후배들 중 몇 명은 결혼도 했고 첫 번째 집도 마련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후배들의 활기찬 모습에 흐뭇했습니다. 다음에는 집들이에서 만나자고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활기차고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Plastic Water Bottles, University of California, Etiquette Classes, Lending Discrimination, 그리고 뜨거운 골프 산업계입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손에 들고 다니는 플라스틱 물병. 그런데 이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소식이 뉴스에 점점 더 자주 나오네요.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케미컬들이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얘긴데요. 이런 케미컬이야말로 플라스틱 제품의 중요하죠. 전형적인 모양을 갖추게 해주는데 플라스틱의 매끄러운 모양이나 오래간다는 내구성, 쉽게 구부러지고요. 또 달라붙지 않는 표면 등 수많은 플라스틱의 장점을 가져다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유방암, 전립선암, 심장질환, 당뇨병, 어린이 정상적인 발달 장애 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중에서도 내분비, 엔도크린을 방해하는 종류가 가장 우려가 높다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인간 호르몬과 비슷하면서 우리 몸이 혼동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문제로 미국 건강 시스템에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2018년에 내놓은 수치가 있는데요. 전국 의료 시스템에 2,500억 달러 부담을 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최고 주정부 버짓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2024년 주 예산에 단 400억 달러 모자라는 기막힌 액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뉴욕 유니버시티 의대 전문가인 닥터 리오 트라산데 박사는 이 연구는 플라스틱이 인류 건강 이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플라스틱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인생에 걸쳐 여파를 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번 연구는 뉴욕 유니버시티, 또 필라델피아의 칠드런스 호스피털, 그리고 메인주 포틀랜드의 친환경 단체인 Defend Our Health의 모든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나와 있는 수많은 연구 데이터를 모두 재분석했고요.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 수천 개의 다른 케미컬이 사용된다면서 인간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과정의 우려도 있지만 이것을 생산하는 과정과 또 처분하는 과정에 나오는 공해로 인한 건강 이슈도 엄청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 몸에 영향을 미치는 마이크로 플라스틱, 이것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나노 플라스틱, 아주 미세한 사이즈의 플라스틱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이것들은 인간 뇌, 폐, 심장, 혈관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강조를 하고요. 현재 이런 데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플라스틱 물병을 마실 때 수천, 수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을 삼키고 있다는 사실 끔찍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은 플라스틱 자체보다 이런 케미컬이 플라스틱에 붙어 있다는 점을 더 강조합니다. 너무나 사이즈가 작아서 우리 몸 안 세포들 뇌 안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재 플라스틱으로 인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케미컬을 두고 어느 정도가 안전도인지 또 위험 리스크를 판단하는 스탠더드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이라 보니까 연구가들은 어떤 플라스틱 종류가 문제이고 또 어느 정도 섭취되었을 때가 위험한지 어떤 것들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식수 시스템 안에 케미컬과 반응하는지
그리고 인간 건강에 가하는 위험도가 가장 큰 10가지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연구팀이 희망하는 것으로는요, 이번 결과를 통해서 정치가들을 자극시키고 현재 존재하는 플라스틱이 우리 환경이나 인간에 가하는 경제적인 여파를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팀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제조 분야에 강조하는 것으로는 인간 건강을 위협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경제도 위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인류의 건강과 웰빙을 해치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하네요. 연구가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병 안에 떠다니는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마이크로 플라스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 컬럼비아 유니버시티에서도 한층 더 발달된 이미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보니까 세계의 다른 브랜드 병물을 샘플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리터당 수억 개의 플라스틱 조각들이 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작은 사이즈인지 그중에 90%는 나노 플라스틱으로 간주됩니다. 이것들은 너무나 작은 사이즈여서 사람 몸 안의 세포들과 장기들 안에 마음대로 들어가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뇌 안의 차단 장치라고 부르는 blood-brain barrier도 쉽게 넘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1월 초에 National Academy of Science 저널에 실렸는데요. 플라스틱이 인간 건강에 끼칠 수 있는 포텐셜에 새로운 우려를 자아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플라스틱 양은 이전에 예측했던 수준보다 무려 100배 이상 높았다는 것입니다. 1마이크론에서 5마이크론 사이즈로 분류하는 것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스라고 부르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병물과 수돗물 안에 존재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한층 더 적은 사이즈, 나노 플라스틱 조각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정말 상당히 우려된다고 하면서 연구팀들은 이것이 알람 수준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렇게 미세한 사이즈의 플라스틱은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하면서요. 여기 인간에 가하는 영향에 대해 알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려가 있는 것이 동물 실험에서는 이미 보여줬습니다. 이 발달 장애의 생식기 연관 문제, 내장, 호르몬 문제들이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적은 사이즈의 플라스틱 조각들 우리 인간 몸 안으로 물이나 음식 섭취할 때 아주 쉽게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숨 쉬는 것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피부를 통해서 스며들어오기까지 한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현재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어느 환경에서도 플라스틱은 무궁무진하게 존재합니다. 앞에 말한 대로 마시는 플라스틱 물병도 그렇지만 음식 패키징에 사용되는 플라스틱도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케미컬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텔레이트는 이것을 테스트한 음식 85개 중 84개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플라스틱 케미칼은 많이 들어보신 비스페놀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분비 영향을 주는 엔도크린 디스럽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 안의 호르몬 작용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뇨병, 심장질환, 비만, 생식기 문제, 그리고 암 발생에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현재 플라스틱에 대한 우려가 이제는 점점 새롭게 증가하고 있고 이제는 당장 플라스틱 병물, 워터바럴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University of California, 그러면 우리 귀에 익숙한 UC 대학들, UC 계열 학교들이죠. 한인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좋은 대학들인데
지난 가을 2023년 가을 학기에 등록한 재학생들의 비율이 크게 변했습니다. 바로 타주나 외국 유학생 숫자는 크게 줄고요. 반면 캘리포니아 레지던트, 주민 학생들 숫자는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그동안 주정부 차원의 다양한 압력들이 가해져 오다가 결국 크게 변했는데요. 이번에 UC 데이터를 보면 이 시스템 하에 9개 캠퍼스 중 8개 언더그래주에이트 대학 내 캘리포니아주 등록 학생 수는 19만 4,571명으로 나타났고 이건 전체의 83.4%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중에 프레시먼은 4만 2,058명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5% 증가한 것입니다. 이 중에 UC 샌디에고에 5,547명으로 가장 많은 프레시먼이 등록한 기록을 세웠고요. 이어서 UC 얼바인하고 UC 산타크루즈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두 학교는 각각 전년에 비해서 500명 이상씩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로 유학생이나 타주 학생은 숫자는 감소했습니다. 2017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전체 학생 중 16.5%에 불과하고요. 작년 17.4%에서 감소하면서 이런 추세는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숫자는 캘리포니아 주민 학생 중 모든 인종 그룹에서 증가로 나타났는데요. 가을 학기에 가장 높은 비율은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36.3%로 제일 많고요. 이어서 라티노가 26.2%, 백인 학생들이 20.3%, 흑인 학생 4.6%, 아메리칸 인디언 0.6%, 그리고 퍼시픽 아일랜드 학생이 0.2%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연방 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기 결정한 이후에 이것은 UC 입학생 숫자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UC 시스템은 지난 Great Recession 이후에 줄어든 재정 상황으로 아무래도 충당하기 위해서 더 높은 학비를 내야 하는 타주 주민 학생들을 숫자를 증가시켜왔죠. 이것이 마침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다른 데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불만이 쌓여오게 만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자녀들의 입학이 그 대신 거부되어 온 것이죠. 실제로 US 전체 프레지던트인 마이클 드레이건 캘리포니아 주민 학생들 숫자를 더 증가시키는 노력을 했다고 말을 하면서 주정부 차원의 재정 확보 증가에 박차를 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 주민 학생 3만 3천 명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보면 캠퍼스 한 개를 더 만드는 셈이죠. 가장 좋은 방법이 유학생과 타주 학생을 줄이고 캘리포니아 레지던트 재학생들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타주에서 오는 학생들과 또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에게서 들어오던 추가의 재정이 줄어든 것인데 이제는 주정부 예산 지원으로 만회되면서 이것이 가능해진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UCLA와 UC 버클리 그리고 UC 샌디에고가 앞장을 섰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추세를 이끌게 된 것이죠. 앞으로 유학생과 타주 학생 비율을 10%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UCLA와 UC 버클리의 타주 학생 비율은 18% 선이고 UC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UCLA와 UC 버클리 같은 경우 대학을 늘리려 해도 금방에 늘릴 면적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UCLA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 LA 지역 몇 군데 위성 캠퍼스, 새틀라이트 로케이션을 고려 중이면서 이렇게 해서 추가로 600에서 1000명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추진 중입니다. UC 버클리 역시 지금 현재 새틀라이트 로케이션을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UC 시스템 캠퍼스들은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저인컴 자녀들 등록 숫자 감소하는 데 마침내 제동이 걸렸다는 희소식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 등록자 중에 펠 그랜트에 의존하는 학생 수는 77,487명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840여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현재 상황은 높은 주택 상황에 생활비 증가 등으로 이유로 자격 조건이 충분하게 됨에도 등록을 포기해야 하는 저인컴 자녀들 상황이 많습니다. 결국 이들은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비용이 더 저렴한 옵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추세를 보고 캘리포니아 교육자들은 우려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상황의 학생들이
전국 최고 교육 시스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이런 최고의 교육 시스템의 베네핏을 통해서 어려운 저인컴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또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충분한 재정적 도움이나 워크 스터디 등을 통해서 빚이 없는 과정에서 이 Debt Free Path 프로그램을 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갔을 때 융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자는 것이죠. 거기다 각각 대학 차원의 추가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인데요. 이런 예를 들어보면 UCLA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부동산 투자가 피터 멀론 씨가 내놓은 $1,500만 기프트로 인해서 지난 4월에 소개한 프로그램이 형성됐습니다. 2024년부터 700여 명 학생들에게 4년 동안 $2만 스칼러십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UCLA 등록 매니지먼트의 게리 클락 씨는 이런 재정적 도움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짊어지고 졸업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는 것이죠. UCLA 역시 작년에 비해 올해 펠 그랜트를 받은 학생 수는 423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거기다 UCLA는 Native American Opportunity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정부 차원의 원주민 학생 숫자를 늘리려는 노력도 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22명에서 올해는 5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연방정부의 원주민으로 인정된 부족의 자녀일 경우 이런 혜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학년 UCLA 신입생과 트랜스퍼까지 다 합쳐서 총 101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신입생 프레시맨의 경우 에이션 아메리칸이 36.8%가 최고고요. 라티노가 28.7, 백인 학생이 22.2, 흑인 학생이 7.7%를 기록했습니다. UC 캠퍼스 중 가장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들어오는 UCLA 경우에는 1학년과 트랜스퍼 학생 수가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 트랜스퍼가 아주 좋은 사인이라고 강조하면서요. UCLA는 캘리포니아 주민 트랜스퍼 학생이 최고인 캠퍼스로 올해 총 3,206명이 등록했습니다. 이런데 UC 샌디에고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추가로 2명의 어드미션 오피서를 고용해서 트랜스퍼를 장려하는 데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UC 얼바인 역시 새로 등록한 학생 수의 캘리포니아 주민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을 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844명이 증가했고 UC 산타크루즈 작년보다 올해 캘리포니아 주민 학생이 507명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반면 석사와 박사 학위를 따는 대학원생 그레이지 스튜던트 등록 숫자는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40명이 줄어든 27,929명으로 나타났네요. 아무튼 UC 캠퍼스 안의 시스템 하에 신입생 캘리포니아 주민 학생 비율이 대대적으로 증가한 것이 역력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따라오는 어느 정도의 에티켓은 꼭 필요하죠. 그런데 지난 3년 넘게 집에서 자유롭게 입고 그중에는 파자마 바람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지속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돌아왔을 때 적절한 행동을 잊어버린 케이스가 상당수 된다는 것입니다. 오피스 환경에 따라오는 적절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는 법이죠. 점점 오피스 출근이 요새 의무화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에 이런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돌아왔을 때 생각보다 오피스의 동료들과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여전히 본인 집에서 소파에서 일하던 습관대로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1,500명이 넘는 이 회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요즘 회사들 중 60%가 넘는 숫자가 에티켓 훈련을 담당하는 회사에 의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사 내 적절한 의상 준비부터 클라이언트와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또 다른 직원들과 같이 생활하는 장소에 대한 예의 등을 가르치는 것이죠. 회사 대표들이 의뢰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손한 대화 연습에서부터 이어서 프로페셔널한 복장, 적절한 이메일 작성 순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런치 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와 눈 맞춤에 대한 예의도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오피스 내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계획과 이것에 따르는 오피스 분위기로 모든 종업원들이 공통점을 갖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켓 클래스를 갖게 되었다는 경우가 절반 이상 됩니다. 이렇게 오피스 복귀가 이루어지고 곧장 오피스 내 분위기가 너무 격하다, 또는 커스터머들로부터 특정 종업원의 행동에 대한 불만이 수차례 접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클래스를 듣고 현재 에티켓 클래스 덕분에 만족하는 사업주들이 대부분입니다. highly successful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클래스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잠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것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완전히 망가지고 흐트러진 경우가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런데 사회 경험이 적은 제너레이션 Z 세대들이 팬데믹 동안 원격 근무나 하이브리드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회사 출근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세대들입니다. 특히 많은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대표적인 컨설팅 펌들, 예를 들어서 딜로이트나 PwC, KPMG 같은 가장 이런 것들이 앞장섭니다. 젊은 층 종업원들과 또 새로 입사하는 주니어들에게 미팅에서 말하는 데 필요한, 또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인 소프트 스킬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국 TV 채널 4의 보스가 말하는 것은 이 알렉스 메이온 씨는 젊은 세대들은 새로 직장에 들어와 토론할 때나 동의하지 않을 때, 특히 이견을 가지고 있는 동료와 함께 일할 때 절실한 기술이 너무나 모자르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요, 요새 대학교들도 이런 사회성을 높이는데 클래스까지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는 졸업생들 사회에 적응을 위해서 네트워크 대화를 통해 사회성을 가르칩니다. 또 한 일본 대학에서는요, 그동안 3년 넘게 마스크로 가리고 생활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웃는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졸업을 막 앞둔 학생들도 이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직장에서 다른 점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기를 우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이것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첫 출근 날부터 어떻게 옷을 입고, 런치는 어떻게 어디서 먹을 것이 적절하고, 네트워크 안에서 적절한 대화 방법이나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유니버시티 역시 최근 졸업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하는데도 어떤 속도로 먹는 것이 좋은지, 하다못해 이 빵에 버터를 바르는 방법, 다른 사람과 적절한 대화 시작 방법 등 레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고용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은 바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저커버그는 새로 고용되는 모든 종업원은 의무적으로 오피스 안에서 기술 클래스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두고 과연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수업으로 인해 교육적인 차원의 이런 결과를 불러왔는지는 모르는 일인데요. 2021년 시티 칼리지 오브 뉴욕에서 나온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팬데믹 가운데 수백 명이 듣는 큰 과목들은 원격 수업이 큰 지장을 가져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몇 명 안 되는 적은 클래스 안에서 대면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영향을 입었을 가능성은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에서는 나이가 더 적은 학생일 경우 부정적인 여파가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원격 수업을 받은 많은 제너레이션 Z 세대들은 요새 실제 오피스 출근에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런 것은 최소한 밀레니얼 세대들에 비해서는 더 높은데요. 제너레이션 Z 세대들의 90%가
오피스에 나가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물론 Z세대들은 사회 경험이 짧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나 프로페셔널한 분위기에서 적절한 행동이나 발언의 미숙할 확률이 높죠. 이런 에티켓 클래스를 제공하는 회사 중 오직 10%만이 이것이 오직 어린 세대들, 종업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반대로 놀랍게도 이런 회사들 중 60% 이상은 어린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종업원들이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팬데믹 이전에 수십 년 동안 오피스 경험이 많은 베이비 부모 세대 종업원들까지도 이것이 요구된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현재 고용주가 말합니다. 처음에 애초에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클래스를 제공하려다가 그러다 오피스 내 적절한 예위는 포지션이 무엇이고 얼마나 일하느냐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클래스가 모든 종업원들에게 요구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회사 방침과 협동하는 회사 분위기 차원의 좋은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회사 직원들이 예전 모습으로 오피스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는 차원에 오피스 내 적절한 프로페셔널한 예의와 에티켓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모기지나 필요한 대출을 받는데도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미국 은행이나 렌더들은 흑인을 비롯해서 유색인종이 신청할 경우에 엄청난 비율로 높게 거부해온 현실입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크레딧 기록을 이것을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인종이나 거주 지역에 의존해서 대출을 거부해오는 현실이죠. 바로 lending discrimination이라는 것인데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크레딧 상황 외에도 다른 요소들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별을 막기 위한 세 개의 연방정부 법이 있는데요. Fair Housing Act가 있고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세 번째는 Common Reinvestment Act,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Fair Housing Act는 1948년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인종에 의존해 제한적인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이것이 법이 되었죠. 집을 사려할 때나 렌트를 구할 때 등 부동산에 연관된 다양한 과정에 인종이나 피부 색깔, 종교, 성 등 모든 것에 대한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는 법이죠. 두 번째 Equal Credit Opportunity Act는 이미 FHA가 정해졌음에도 차별은 지속되고 1974년 미 의회는 이 법을 통과시켜 이제 차별하는 것을 불법화로 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Community Reinvestment Act는 1977년 차별이 지속되고 특정 지역을 빨간 줄을 그어가면서 대출이 거부되어 오면서 결국 일리노이 주에서는 이것을 레드라이닝을 불법으로 법을 통과했고요. 대출해주는 기관에 대출하는 데 프랙티스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사인해서 법이 된 것이죠.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기 전에는 융자해주는 기관에서는 특정 지역의 레드라이닝이 공공연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융자에서 제외되어 온 것이죠. 그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사람들은 인종 이유가 가장 컸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학자인 존 맥나잇이 레드라이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소수 유색 인종이 거주하는 지역을 지도에 빨강색으로 그리면서 융자 기관에서는 이 지역을 위험하다는 의미로 hazardous 지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는 추후 융자 대출 차별에 더 악용되어 왔는데요.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빨강색이나 노란색 지역 주택을 구입하려는 바이어들은
융자를 얻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했습니다. 그 대신 대부분의 이런 융자 자금은 안전하고 좋다는 의미를 가진 초록색이나 파란색 지역에 사는 백인들 몰기지에 사용되어 온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렇게 빨강색 지역의 몰기지가 허용된다고 해도 이런 경우에는 이자율이 훨씬 더 높게 제공되면서 주택 구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이러면서 흑백 간의 빈부 차이는 점점 더 커져온 것이죠. 그때 당시에 가장 빨강색이 많았던 곳으로 시 전체 중에 65%가 레드로 그려진 곳이 바로 조지아주의 메이컨입니다. 메이컨시. 1930년 당시 이런 지역은 주로 남부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예를 몇 개를 들어보면 알라바마주의 버밍햄, 미소리주의 스프링필드, 조지아주의 콜럼버스, 그리고 알라바마주의 먼거머리 등이 구에 읽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인종이나 인컴 레벨에 따라 대출하는데 격리하는 이런 레드라이닝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유색 인종과 좋지 않은 레드 색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얻을 기회가 한층 더 어렵죠. 이런 것은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물론 법이 되었던 1968년 이후 당장 개선되지는 않았을지언정 지금 몇십 년이 지난 21세기에도 존재합니다. 지난 2018년 나온 연구 결과를 보아도 경제적 인종에 따라 격리되고 다른 스탠다드가 오늘날 여기 이런 도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무려 80년 전 그때 당시 위험하다는 hazardous 지역 중 74%는 오늘날 여전히 low to middle income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 이런 hazardous 지역이었던 지역에 지금도 65%는 유색 인종들이 거주합니다. 반대로 1930년 당시 최고 지역, 베스트 지역의 91%는 오늘날도 여전히 mid to upper income 지역이고 이곳의 85%는 백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어느 인종을 막론하고 집을 소유한다는 건 최고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죠. 그런데 80년 전 당시나 현재나 예전보다 겉으로 덜 나타날지 모르지만 레드라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불균등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간다는 지적입니다. 앞에 말한 세계 연방법이 불법임에도 대출의 차별은 버젓이 진행 중이면서 흑인이나 다양한 유색인종 사람들이 융자를 얻으려 할 때 한층 더 불리한 현실입니다. 실제 레드라인은 아닐지 몰라도 그 외에 다양한 불리한 조건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활기를 띠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가 이자율이 한층 더 높게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UC 버클리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거의 700만 개가 넘는 30년 모기지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흑인이나 라티노 융자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백인 바로어에 비교해서 0.08% 높게 이자율이 기록되었고요.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추가로 7억 6,500만 달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융자가 승인되는 approval rate이 한층 더 낮습니다. 2020년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가 실시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흑인이나 라티노의 경우 백인이나 아시안 바로어들보다 거부, denial 비율이 한층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흑인의 거부 비율은 18.1%로 나왔고요. 히스패닉은 12.5%, 아시아는 9.7%, 그리고 백인은 6.9%로 비교됩니다.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 비율에도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2023년에 나온 것을 보면 흑인 주택 소유자는 전체의 45.5%이고 백인은 74.5%를 기록합니다. 또 지난 40여 년 동안 레드라이닝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이 평균 불어난 평균 자산을 봤을 때 이 액수는 백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비교해서 늘어난 부의 가치가 52%가 적었고요. 이것은 액수로 21만 2,023달러가 적게 축적된 것입니다. 이런 차별은 주택 모기지를 넘어갑니다. 2021년 설문조사를 보면 백인 지역에서는 흑인 지역에 비해 소규모 비즈니스 융자에 있어서 한 사람당 2배 이상 융자가 쉽게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고요. 또 SBA 융자도 흑인 주인 비즈니스에 주어진 것은 84%나 감소한 반면 백인의 SBA 융자는 53% 감소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행히도 본인이 얻는 모기지 과정에 차별적인 경험을 당했거나 그랬다면 연방정부 Office of Fair Housing and Equal Opportunity 또는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추천되고요. 또 스몰 비즈니스 오너가 인종등 다양한 이슈로 차별을 받았다면 같은 곳으로 컴플레인 접수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골프의 황제하면 타이거 우즈인데 타이거 우즈의 전성기는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요. 그래서 그런지 인기는 한층 줄어든 현실입니다. 그런데 골프 산업계가 현재 뜨겁게 산업계를 달구는 이유가 바로 여성 골퍼들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무려 80만 명이 넘는 미국 여성들이 골프를 새로 시작했고요. 이런 변화를 수십억 달러 골프 산업계도 인식하면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67살인 샌디 밀러라는 여성은 1970년대 본인이 어린 시절 골프를 칠 때 의상을 직접 만들어 입을 정도로 그때 당시 여성 골프 의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골프를 왜 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녀는 이것을 이겨내고 1979년에서 81년 짧은 기간 동안 LPGA 프로 생활을 거쳤습니다. 이제 나이 먹고 버펄로 지역에서 골프 코치인 밀러 씨는 요새 주니어 선수 중 3분의 1은 소녀들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이번에 거친 팬데믹은 골프 바람을 불게도 만들었지만 그중 여성들에게 큰 인기였다는 것입니다. 내셔널 골프 파운데이션에 의하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80만 명이 넘는 미국 여성들이 골프를 새로 시작했고 여성 골퍼 중 이제 토탈이 총 640만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성 골프의 증가는 15%였고 남성 골프 증가는 2%에 불과했습니다. 골프하면 수십억 달러 당연히 남성 스포츠이면 이번에는 여성들의 증가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골프 코스 수입도 있지만 장비 회사, 의류 산업계에 아주 좋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 당시 52살이었던 버지니아주의 그로서리 스토어 매니저였던 타냐 올리비에라 씨는 골프에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필수 직종에 있는 이유로 그때 당시 정신건강이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골프는 감염 우려도 가장 낮았고요. 정신적으로 그녀를 살린 비결이었습니다. 일주일에 4번 페어팩스 카운티의 퍼블릭 골프장을 찾았고 그러다 골프에 푹 빠져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런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는 코비드 위기 시절에 제일 안전한 스포츠였고 그렇게 팬데믹 동안 골프 코스를 찾은 인파는 143%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프에 새로 들어선 여성들 나이가 비교적 젊은 층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밀레니얼과 제너레이션 Z 세대 사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 골퍼들이나 또 유튜브의 인플루언서들이 앞장서면서 열기는 더 가열되었고요. 인스타그램에 44만 명 이상 팔로워를 가진 여성은 골프를 크게 강조했고 이런 데서는 킴 칼다시안도 한몫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골프 산업계가 여성에게 닫혀있던 문이 한꺼번에 부서지면서 열린 셈이라고 비유하는데요. 이러면서 막상 골프 코스는 아니어도 인도 실내 골프 시뮬레이션 장소나 드라이빙 레인지들의 인기도 급상승했습니다. 그중에 여성들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런 것은 전통적인 골프 코스 분위기보다 한층 더 재미있고요. 짧은 시간에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면서 인기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골프하면 아무래도 생각이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취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곳에서는 1시간 반 정도에 한층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옵션들로 등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쉽게 골프에 접근할 수 있는 옵션들로 인해서 여성들이 한층 더 쉽게 골프를 시작하게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도 골프하면 단연코 남자들이 즐기는 스포츠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죠. 이런 것은 프라이빗 컨트리 클럽 같은 곳에서는 멤버십도 아주 비싸고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남성들 위주의 차별벽이 높은 곳입니다. 이런 예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올림픽 클럽은 미국 내 가장 오래된 프라이빗 클럽인데 불과 1990년까지 여성 멤버는 허용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변해갑니다. 특히 프라이빗 컨트리 클럽들도 변해가고 있다는 것인데 여성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점점 더 어린 주니어 멤버의 박차를 가하면서 소녀들에게도 어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골프는 이제 어느 누구나 어느 나이에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골프 브랜드들 재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구매 파워를 기대하는 것인데 2021년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당시 55억 달러 골프 마켓에 여성들이 쓰는 액수는 20%였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구매는 주로 골프 의류에 장비에 쓰는 액수인데요. 2014년에서 21년 사이에 여성들이 골프에 쓰는 돈은 66%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액수는 한층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프 브랜드들 모두 기대에 차 있습니다. 캘러웨이는 2021년 여성들을 겨냥하면서 내놓은 브랜드가 있죠. 리바가 대표적인데 바로 레볼루션을 줄이면서 빅 버사 리바가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무게가 한층 더 가볍고 여성들에게 잘 맞게 샤프트와 그립이 만들어져 있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골프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커스터머 베이스는 여성 골퍼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운동 의류 브랜드들도 앞다투면서 여성 골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룰루레몬 여성 골프 컬렉션이 있습니다. 거기다 버디, 토리 버치, 멜번 골프 등도 골프 의류 라인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골프를 칠 때도 입지만 골프 치지 않을 때도 입을 수 있는 종류로 디자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멜번 골프의 공동 창업자인 에리카 멜번 씨는 미래가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성 골퍼들의 앞날은 너무 밝다고 말을 하면서 LA에 베이스를 둔 멜번 골프는 처음에 2017년 남성 골프 의류를 내놓았는데 놀랍게도 여성 골퍼들이 남성의 작은 사이즈를 구입하는 것에 놀라면서 여성들의 수요에 맞추고 여성 라인을 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여성 골프 그룹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많은 정보와 서로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활발합니다. 소셜미디어에 핫걸 골프 클럽을 만들고 많은 활동에 전문 사진 작가도 멤버가 한 명 있으면서 훌륭한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골프 산업계를 뜨겁게 달구는 그룹은 바로 여성 골퍼들입니다. 팬데믹으로 더욱더 기기가 된 골프는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골프 코스를 찾는 여성들도 크게 늘어났지만 연관된 골프 상품 브랜드들은 앞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류와 장비 측에서는 대대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여성 골퍼들을 겨냥할 것입니다. 주위 골프 치는 사람들만 보아도 장비나 의류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한층 돈을 더 쓰는 것이 느껴지는 것은 현실입니다. 여성 골퍼들의 급속도의 증가로 많은 골프 주류계도 이것을 인식하고 신경을 쓰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오래된 전통만 주장하고 여성들은 금지해오던 미국 내 상당수 프라이빗 컨트리 클럽들도 변화에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팬데믹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지만 골프에 대거로 몰려든 여성들의 파워는 대단합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